얘,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교양이 부족하니? 누가 보면 흉보겠어. 제발 밖에 나와서 밥을 먹으면 말이다. 자중할 줄 알아야지. 너는 나이를 먹어도 어쩜 이리 편하는 게 없어. 내가 정말 답답해 죽겠다. 어쩌다가 이런 애가 내 며느리가 됐지? 내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사람인데. 에휴. 다짜고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아주 진절머리 나는 시어머니의 18번지 단골 멘트예요.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잘났다고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런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이번에 생긴 일로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렸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한 지 20년 차, 제 나이도 이제 5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실상인데도 말입니다. 아직도 시어머니에게 교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나 듣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정말 교양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너튜브에서 먹는 방송하는 애들처럼 우걱우걱 씹지도 않고 삼키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 들어도 억울하지는 않겠죠.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던데 어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한 건지,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날은 가족들끼리 뷔페를 간 날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된 아들이 몸보신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비싼 호텔 뷔페를 온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1차적으로 제 옷차림을 가지고 지적을 시작하셨죠. 원래 늘 있는 일이라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인데 호텔 뷔페에 사람도 많은데 큰 소리로 지적을 하시니까 조금 쪽팔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옷차림도 제가 시장통에서 샀을 법한 이상한 옷을 입고 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원피스나 투피스 같은 옷이 아니라 그냥 편한 바지를 입었고, 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게 아니라 잘 늘어나는 폴라티를 입고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밖에 나와서 밥 먹는다고 일부러 신경 써서 온 건데 왜 그러세요? 제가 못 입을 옷을 입고 온 것도 아니고요. 이런 걸로 교양이 부족하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부끄럽잖아요. 그게 더 교양 없는 행동 아닐까요? 지금 나한테 교양은 하는 거야? 이런 자리에 올 거면 말이다. 적어도 무채색으로 되어가지고 딱 각 잡힌 옷을 입고 와야지. 이게 무슨 꼴이니? 어머님, 저희 아들도 그냥 청바지 편안하게 입고 왔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리고 호텔 뷔페가 예전처럼 구두 신고 원피스 입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운동복 입고도 잘만 오는 곳인데 거기다가 날이 추워서 원피스 같은 건 입지도 못해요. 저 감기 걸려요.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는구먼. 무슨 감기. 그리고 또 옷이지만 말이다. 뷔페 접시에 고기만 잔뜩 담아오는 사람이 어딨니? 응? 이거 봐라. 접시에 풀떼기는 하나도 없고. 누가 뷔페에 와서 풀떼기로 배를 채워요? 고기를 먹어야죠. 뽕 뽑으려고 오는 건데. 으이그,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교양 없다 이 말이야. 여자는 간단하게 다이어트식으로 먹어야지. 누가 그렇게 고기만 잔뜩 먹냐 이 말이야. 여기 사람들 접시 한번 쓱 둘러봐라. 누가 너처럼 고기만 잔뜩 먹나? 누가 보면 우리 아들이 고기 한 번을 안 먹이는 줄 알겠어. 그렇게 접시 가득 쌓아놓고 먹는 게 교양 없는 짓이라는 걸 왜 모르니? 아니, 뷔페 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인당 1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인데 당연히 제대로 뽕 뽑으려면 비싼 음식 위주로 먹어야죠. 저 사람들도 샐러드는 그냥 폼이라니까요. 다들 고기만 집어먹지 누가 풀로 배를 채워요. 여기 고기가 종류별로 쌓여 있는데요. 교양 따지겠다고 샐러드만 먹으라니? 아니, 샐러드 먹으면 교양 있는 거라고 누가 그래요? 식습관이라는 게 사람의 모습을 좌지우지하는 거라 말했잖니. 항상 천천히 100번씩 씹어 삼키면서 이 맛을 음미해야 하는 거라고. 샐러드는 10번 씹으면 사라지는데 오래오래 씹으려면 역시 고기를 먹어야죠. 어머님, 풀떼기 먹는다고 누가 교양 있는 사람이라 박수라도 쳐주나요? 여기 왔으면 돈값은 하고 가야죠. 솔직히 뷔페에 고기 먹으러 오는 거지 뭐 먹으러 와요? 샐러드로 배 채우느니 고기 한 덩어리 더 먹고 가는 게 이득이라고요. 거기다가 고기는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야말로 다이어트 음식이다 이 말이죠.
어머 웃겨. 얘 여자는 평생 다이어트 해야 한다는 말 몰라서 그러니? 너 여기서 더 뚱뚱해지면 말이야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욕해요. 어쩜 저렇게 관리도 안 된 여자랑 결혼을 했냐고 말이야. 너는 가서 다시 받아와라. 풀떼기 먹고 다이어트를 좀 해. 싫어요. 저 고기 먹을 거예요. 먹는 걸로 좀 뭐라 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이 낳고 나이가 벌써 50인데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갱년기인데 폐경이 올 시기도 됐고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이 찌는 걸 가지고 저한테 교양이니 뭐니 하실 건 아니잖아요. 살찌면 교양 없는 거예요? 살찌면 샐러드만 먹어야 하고요. 나 봐라. 그 나이에 관리 잘해서 지금까지 비만 아닌 몸으로 잘 살고 있지 않겠니? 너 나이 들어서 사람 이미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서 그렇단다.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에 말이야. 흐질근한 차림으로 다니고 몸매 관리 하나 못해서 그러면 교양 없어 보이지 않겠어? 내가 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너 예뻐 보이라고 하는 말 아니야. 저 시집 온 지 20년이 되도록 교양 타령만 하시는데 어머님 교양이라는 건 지식에서 오는 거지 외모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누가 생긴 걸로만 따져보면서 교양이 있네 없네 해요. 그거야말로 교양 없는 행동이죠. 여기서는 큰 소리로 이런 행동하는 것도 교양 없어 보이는 거라고요. 이게 보자 하니까? 너 지금 나한테 교양 없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니? 그래 물론 네 말도 맞단다. 행동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라 하지만 그 행동을 지켜보기까지 시선이 제대로 가려면 외적인 걸 안 따질 수가 없다는 게야. 너처럼 그냥 편안하게 입고 와서 나이프 들고 스테이크 썰어 먹는 사람이랑 정장 딱 맞춰 입고 와서 스테이크 썰어 먹는 사람이랑 같은 행동을 해도 후자가 더 교양 있어 보이는 법이지. 내 말을 이해하겠니? 이 정도로 말을 했으면 알아들을 법한데. 어머님, 보통은요, 남들이 밥 먹는 걸 일일이 따지면서 교양이 있네, 없네 확인 안 해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게 더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요. 아시겠어요? 진짜 우리 시어머니의 교양 타령은 제 귀에 피떡질을 안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본인은 교양이 철철 넘치냐? 그러면 제가 굳이 이 이야기로 포문을 열었겠어요? 그냥 허세 있잖아요, 허세. 딱 그런 거라니까요. 진짜 교양 있는 사람들은 말로 굳이 하지 않아도 기품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우리 시어머니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그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중요해서 밖에 나올 땐 나이 70을 넘겨서도 화장하고 좋아 보이는 옷 입고 다니지만 집에서는 그냥 양푼에 밥 비벼 먹는 할머니다 이 말이라고요. 앞뒤가 똑같으면 제가 말이라도 안 하지. 이건 뭐 여기서의 모습이 다르고 저기서의 모습이 다른데 그게 무슨 교양이란 말입니까? 그건 교양이 아니라 그냥 허세일 뿐이라고요. 우리 남편도 이 부분은 시어머니에게 진절머리를 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부터 우리 시어머니가 교양을 따지고 된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결혼을 하기로 한 게 선을 보고 결혼을 하기로 한 건데 그때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아프셨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서둘러 선을 보고 저랑 결혼을 하기로 한 건데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아들 결혼하는 모습 꼭 보고 가시겠다고 서둘러서 준비를 한 것이었는데 정작 결혼식 3주 남겨놓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인사를 드리긴 했었지만 정작 결혼식은 못 보고 가셨으니 그게 한으로 남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결혼 준비를 하던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저 제가 결혼을 없기라도 할까봐 시아버지가 결혼식 못 보고 돌아가실까봐 온 신경이 결혼에만 쏟아져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왜 교양 타령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솔직히 시어머니 마음에 들었다가 나온 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돈이라는 게 생기면 사람이 다 변하기 마련 아니겠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죠. 시아버지의 억대 보험금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시아버지도 진짜 여우인 게 말이죠.
그동안 병원에 누워 지내면서 그 병원비 전부 남편이 돈 벌어서 충당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숨겨두었던 적금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병이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었음에도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죠. 병원에서 나오면 돈 펑펑 쓰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게 돌아가신 뒤에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계좌들을 해지하다가 적금이 있으신데요? 하고 알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우리 결혼하는데 좀 보태주시고 나머지는 노후자금으로 넣어두셨고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적금부터 시작해 보험금이 아무래도 평생 만져본 적 없었던 억대의 돈이다 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죠. 없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허세를 장착하며 교양을 운운하게 된 것이었어요. 없이 살 때는 교양 같은 건 찾지도 않더니만 돈이 생기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다더라 하고 TV를 하도 본 탓일까요? 본인 아들에게는 잔소리를 못하니까 저를 붙잡고 교양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달달 볶는데 저는 제가 무슨 멸치볶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하도 달달 볶아대서요. 저희 부부가 선자리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시아버지 때문에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준비를 하고 결혼을 했다 보니까 사실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뭐 남들도 다 그렇듯이 억지로 정붙여가면서 살았는데 우리 남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걸 결혼 후에 알게 되었지 뭐예요. 그게 뭐냐면요. 술만 마시면 필름이 끊긴다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또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술만 마시면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길바닥에서 자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건 뭐 일도 아니었어요. 아니 차라리 그런 연락이면 반가울 정도였다니까요. 이번에는 별일 없이 지나갔구나 싶어서요. 뭐 어떨 때는 자다가 바지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술만 먹으면 그러더라고요. 진짜 답답하죠. 저는 정말 이러한 일들로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대리기사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대리기사가 남편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일부러 돈을 더 뜯어내려고 주차장에 주차 못 해주겠다. 주차까지 원하면 돈을 더 내라고 했고 남편은 그런 법이 어딨냐면서 싸움이 난 거죠. 그게 악질 대리기사들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런 대리기사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 당시에도 그런 수법을 쓰는 대리기사들이 있었던 거죠. 어쩜 그렇게 수법이 그대로인지 불법을 저지르는 건 진화가 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불법에도 클래식이 중요한 건지 나 참 아무튼 주차 추가비 안 내면 그냥 가버리고 만약 차 주인이 운전을 해서 주차를 하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때려버리는 일을 그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대리기사한테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냐. 술 먹고 시비가 붙었고 대리기사를 한 대 쳐버린 거예요. 술만 마시면 손버릇이 어쩜 그리 개 같은지.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게 훨씬 낫죠. 개는 낯선 사람만 보면 짖는 거지. 이 인간은 낯설거나 익숙하거나 상관없이 짖어대니까요. 대리기사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솔직히 좀 억울하긴 한 상황이었어요. 원래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해줘야 하는 건데 본인이 돈 더 받아먹으려고 그런 거니까요. 남편도 막 경찰서에 가서는 억울하다 했지만 어쩌겠어요. 선뻥을 날린 게 남편인데 이게 또 누가 먼저 주먹질을 시작했냐가 중요하더라고요. 합의금 물어주고 하니 저도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딱 잘라 말을 했죠. 어떻게 허구한 날 술만 먹으면 이렇게 사고를 쳐. 이혼해. 더 이상은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못 살겠어.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말이야? 맨날 그렇게 술을 처먹고 들어와서 사고를 치냐고. 당신이 양심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일주일에 3번씩 술을 먹고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 이혼을 하자고? 아니 우리 결혼한 지 그래도 응? 아니 결혼 3년 차인데 이 정도면 익숙해질 법도 하잖아. 거기다가 우리 첫째 아들은 어쩌고 애를 부모가 키워야지. 한부모가 키우면 안 되지. 차라리 술 먹고 난동 부리는 아빠가 있는 것보단 엄마 혼자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친정에서 도움받아 살면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이혼하자고. 술 먹고 맨날 이러는 거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아니면 술을 끊던가. 미안해. 내가 솔직히 술 먹고 사고 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나도 자주 할게. 어떻게 믿어? 언제까지 사고를 칠지 모르는 일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내 나이 80까지도 당신 찾으러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일찌감치 아니다 싶을 때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어. 그래도 이번 일은 내 잘못 아니잖아. 어떻게 이런 일로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누구 잘못이든 간에 우리 이혼하자고. 당신이 매번 그렇게 술 먹고 사고 치는 거 이제는 지겨워 죽겠어. 벌써 올해만 경찰서 간 게 3번이야, 3번. 그중에 2번은 길바닥에서 잠들어서 그렇다 쳐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영업직도 아니면서 무슨 회식이 그렇게 많고 술 마실 일이 많아서 허구한 날 취해서 들어와. 아유, 지겨워. 강경하게 제가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놀란 건지 남편은 죽어도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고 차라리 술을 줄이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혼 카드가 강력하긴 했나 봐요. 그 뒤로부터는 술을 마셔도 절대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가겠냐. 두고 보자. 한 번 더 실수하면 이혼한다 싶었는데 그 뒤로는 정말 술자리에 나가도 본인이 마실 만큼의 양만 마시고 취할 것 같으면 술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버릇이 들은 건지 술자리에 자주 나가지도 않고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시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 뒤로부터는 정말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뤄두었던 둘째 계획도 가지게 되었고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에 토끼 같은 딸을 하나 더 낳게 되었고 아들, 딸 키우면서 잘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제 덕에 술버릇 고쳤으면 시어머니도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번 술 마실 때마다 원수라고 제 앞에서 욕을 얼마나 했는데요. 말끝마다 교양 운운하는 사람이 말이죠. 자기 아들 술 먹는 모습만큼은 도저히 못 견디겠는지 막말을 하더라니까요. 그 새끼 아직도 술 처먹고 다니는 거 아니지? 술만 마시면 아주 지나가는 똥개들이랑 친구 먹는 놈 아니니?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 그렇게 교양 있게 행동을 하라고 말을 해도 썩을 놈이 아주 말을 못 알아 처먹어요. 그게 개지 뭐야. 아휴. 이제 거의 술 안 먹어요. 제가 그 술버릇 싹 고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음주랑 관련된 부분에서는 마음 놓으셔도 돼요. 아유, 진짜냐? 개가 똥을 끊지 그놈이 술을 끊어? 진짜로? 예, 진짜요. 제가 누구예요?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딱 술 끊게 만들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경찰서 갈 일 없습니다. 저한테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놈이라고 이놈 저놈 해가면서 이야기를 할 땐 언제고 제가 술버릇 고쳐놨더니만 이제는 저한테 잔소리를 한다는 게 그냥 우리 시어머니 누구 하나 붙잡고 원망하고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남편이 뭐 능력도 괜찮고 성격도 멀끔한데 그동안 결혼 못하고 여자친구 없었던 게 전부 술 때문이었거든요. 저랑은 선보고 이해관계가 맞아서 급하게 결혼한 거니까 제가 술버릇을 알아볼 시간도 없었고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던 그때 시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라 더더욱 그럴 시간도 없었고 하니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랬는데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돈 생기고 아들 걱정도 사라진 시어머니가 어디 부잣집 사모님 놀이는 하고 싶고 하니까 괜히 저 붙잡고 교양 타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왜 저러나 하고 말았는데 이게 20년 쌓이니까 저도 말대답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던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너 혹시 뭐 악기라도 하나 다룰 줄 아는 거 있니? 피아노라든가 기타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으려나? 바이올린 뭐 그런 거. 예, 악기요? 갑자기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시네요. 악기는 왜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거 보러 다닌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친구 따라서 처음으로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 내 친구 딸이 피아노 전공을 했다지 뭐냐. 아무튼 무슨 리사이틀? 그래. 그런 거 보러 갔는데 너무 멋있지 뭐야. 악기 하나 다룰 줄 알면 참 좋겠더라. 그런 건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죠. 아무리 취미로 한다고 해도 손가락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일수록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니. 그러지 말고 우리 소녀딸 악기 한번 시켜봐라. 피아노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피리 같은 거 풀게 시키든지. 그래봐야 전공으로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전공으로 공부를 하자니 너무 뒤처지는 일인데 굳이 그걸 해야겠어요? 취미생활은 나중에 대학 간 다음에 해도 되죠. 토 달지 말고 한번 시켜보라니까. 악기 하나 다룰 줄 안다고 하면 얼마나 교양 있어 보이니? 클래식이라는 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딸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딸은 그런 거 할 시간에 차라리 단과학원 하나 더 다니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부에 크게 욕심 있는 애는 아니었는데 지가 생각해도 악기는 시간 낭비다 싶었겠죠. 저도 굳이 악기 다뤄서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며칠 뒤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은 뭐 배운다고 하니? 피아노가 제일 만만하긴 한데 그건 손이 정말 빨라야 하니까 대충 뭐 바이올린이나 피리 같은 것도 괜찮지. 어머님, 이제 저희 딸 고등학생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할 시기라서 바빠요. 악기 다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공부해야죠. 공부가 밥 먹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숨통 트일 시간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여자는 자고로 교양 있게 자라서 부잣집에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인 거다. 악기 다룰 줄 안다 하면 사모님들이 좋아할 거다 이 말이야. 공부 잘해봐야 남자만큼 잘 되겠니? 또 모르죠.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여자라고 사정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시킬래요. 예. 자고로 내가 교회 권사직을 하고 있는데 손녀딸이 교회에 와서 피아노 반주라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니? 내 면도 살고 말이다. 그거 어머님 욕심 때문에 시키시려는 거였어요? 교회 사람들에게 평판 좀 잘 얻어보시려고요? 어머님,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할 나이에 피아노 배우느라 시간 뺏겨. 교회에서 반주하느라 시간 뺏겨.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딸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어머님 욕심에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너 내 말을 무시하겠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된 게 심의를 무시하냐 며느리 주제에. 너는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네가 피아노를 좀 배워라. 네가 가뜩이나 교양도 부족하고 그런데 악기 하나 다루면서 교양을 쌓기도 하고 그래. 교회 와서 반주도 좀 하고 말이야. 네? 지금 제 나이에 피아노를 배우라고요? 어머님, 제가 피아노 배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죠. 배울 시간이 왜 없어? 점심시간에 배워도 되고 말이야. 애들도 다 컸는데 일 끝나고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누가 보면 월급 500만 원은 받는 줄 알겠네. 네가 하는 일, 그거 뭐 돈도 안 되는 일이면서 늘 뻐기기만 하고. 누가 사니, 그것들을? 제가 사실은 나이 50쯤이 되었을 때 갱년기 우울증 같은 게 심하게 오게 되었어요. 늘 반복이 되는 인생이 재미도 없고 애들도 그땐 지금보다 더 어렸으니까 챙겨야 할 게 많은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 몸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에 자꾸 다른 것들을 더 챙겨야만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가득 떠오르더라고요. 삶에 의욕도 없고 그래서 정말 무기력하게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취미생활로 뭐라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취미가 뭐냐면 코바늘로 뜨개질하는 거였어요. 아들이 저한테 인터넷에서 뭘 검색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뭐였냐면 코바늘 뜨는 영상인데 패턴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런 패턴들을 배우려면 예전에는 코바늘 배우는 곳에 간다던가 아니면 도안책을 사서 따라해야 했는데 인터넷에는 없는 게 없더라고요. 동영상으로 보고 따라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푹 빠져서 코바늘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와, 엄마 솜씨 진짜 좋다. 인터넷만 보고 지금 이걸 다 따라서 만든 거야? 물론 엄마가 코바늘 뜨는 걸 취미로 하니까 나도 영상을 보여준 거긴 한데 이렇게 바로바로 따라서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와, 엄마 진짜 대단해. 그러면 다 만든 이것들은 어디다 쓸 거야? 글쎄, 뭐 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엄마도 그냥 이뻐서 만든 건데 왜 어디 뭐 친구들이라도 가져다 줄래? 사내놈들이 이런데 취미가 있나 뭐. 그러지 말고 이거 SNS 같은 거에 한번 올려보는 게 어때? SNS? 그게 뭔데? 아유, 엄마는 그런 건 못해. 내가 가입해줄게. 그냥 사진만 찍어서 엄마가 뜨개질한 모자라든지 목도리, 조끼 같은 걸 사람들 보라고 올려주는 거야. 그냥 자랑하듯이 말이야. 어차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공간이니까 아들이 시키는 대로 제가 만든 소품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왜 키링이라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블루투스 이어폰에 달고 다니는 용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감싸는 뜨개 케이스 이런 게 유행을 하길래 저도 심심해서 대충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반응이 제대로 터진 거예요. 글쎄 제가 만든 뜨개 제품들을 보러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만들어서 팔아주면 안 되냐는 문의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문의라고 해봐야 몇 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면 가능하겠는데 싶어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뜨개 특성상 만드는 실의 색도 고를 수 있고 패턴만 맞으면 다른 형태로도 뜰 수 있고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주문 의뢰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모양으로 해달라, 저런 패턴을 넣어달라 하는 걸 인터넷을 보고 따라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나 두 개 팔던 게 예약이 꽉 차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줄이 밀리게 되었어요. 저는 메인으로 팔던 키링을 공장에 제작을 맡겨야 하지만 수급이 가능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주문 건수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알아보았고 사업자도 내고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별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손뜨개보다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기계가 만드니까 조금 더 정교한 것 같고 마무리도 깔끔했고요. 공지라는 걸 내걸었죠. 메인으로 판매하는 키링은 주문 제작을 하지 않고 공장에서 만들어 팔기로 했다고요. 고객들도 인지하고 구매를 하기 시작했고 장사는 불티나게 잘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주문 의뢰를 받아서 제가 직접 만드는 것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 건 정말 가격을 비싸게 올리는데도 팔리더라고요. 개성이 중요한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인만의 디자인에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도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업을 하려고 돈을 벌려고 시작한 뜨개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통장에 쌓이기 시작하니까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는 제 갱년기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제가 은근히 돈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 시어머니는 또 그게 배알이 꼴려나 봐요.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도 못하고 만년 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은 만년 일이 안 풀리는데 저는 갑자기 시작한 일이 잘 풀리니까 좀 질투도 나고 마음에도 안 들고 괜히 잔소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그때부터 더 괜히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눈치만 살살 보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들이 훨씬 잘 될 수 있는데 그 기운을 네가 잡아먹어서 그런 건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 뭐니. 네가 사업을 하고 그게 좀 잘 풀리니까 우리 아들의 앞길이 꽉 막힌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멍청하게 만년 부장 자리에만 앉아있을 애가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잖니. 그게 왜 제가 앞길을 막아서 그런 거겠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이가 다니는 완구용품 회사가 캐릭터 사업으로 먹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매번 영업을 뛰어도 다른 팀 실적에 밀려서 승진이 안 되는 걸 그걸 왜 제 탓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네가 다 가져가서 그런 건 아닌가 싶다 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원래는 실적도 잘 내고 그러지 않았었니? 어머님도 요즘 TV에 나오는 만화 영화 같은 건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나이 50을 넘겨서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그이가 노력을 해도 젊은 사람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못 따라가는 거죠. 만년 부장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 어때요? 은퇴까지 가늘고 길게 해먹으면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바로 반박도 못했죠. 제가 한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구박도 줄 수 없었을 테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하나 터진 거예요. 참 운도 좋지. 우리 남편이 뭐 회사에 프로젝트 공모를 하나 했는데 거기서 출품을 한 물건이 회사 내부에서 아주 그냥 대박이 났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출시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사람들 눈이 다 비슷비슷한 건지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게 되고 영업 실적을 300% 이상 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기획을 했던 그 상품들이 또 지금 트렌드랑 뭐가 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축하를 해줬죠. 제 일만큼 남편은 그 이후에도 후속 주자들이 줄줄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받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희 가족이 돈벼락에 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동안 벌었던 돈의 몇 배를 벌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우리 아들이 수능을 치른 다음에 줄줄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순간이 있을까 했는데 말년운이 정말 대박인 건지 뭔지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남편은 부사장으로 승진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이에요. 내가 부사장으로 승진이라니. 이래서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만년 부장이라고 다 부서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고 무시를 했었는데 내가 어찌 알았겠어. 부사장 자리에 떡하니 앉게 될 줄을. 나도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 믿기는 거 있지. 와, 부사장이라니. 이게 진짜야? 아니, 부장에서 부사장? 너무 파격적인 승진이잖아. 당신이 잘 못 들은 건 아닌 거지? 나도 몇 번이나 꼬집어 봤다니까. 우리 사업부가 영업 실적 1등을 1년간 꾸준하게 했고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내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거지. 드디어 우리 남편이 부사장을 하네. 너무너무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정말 타이밍이 좋다. 너무나도 잘 된 게 그 1년 사이에 제가 하고 있던 뜨개 사업은 풀이 확 죽었거든요. 매출도 나오지 않았고 원래 이런 건 한순간이잖아요. 유행이라는 건 확확 바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승진을 한 것을 더더욱 축하해 줄 수 있었죠. 뭘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축하를 해주고 그러니 당연한 일을 가지고 우리 아들처럼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 진직에 승진을 했어야지. 이제야 제대로 자리 잡는 거다. 우리 아들은 이제 일이 술술 잘 풀릴 게야. 그동안 네가 우리 아들의 복과 기운을 다 가지고 가서 우리 아들 일이 잘 안 풀렸던 거라고. 평사원에서 부사장이라니.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서 차서전이라도 출간하자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글재주는 정말 없는 놈인데 이걸 어째. 하다못해 부사장을 달아서 욕은 안 먹겠다 했더니만 별걸 다 제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부사장이 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로 시어머니가 정말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게 좀 오버스러워서 혀를 내두르긴 했지만요. 진짜 교양 타령하더니만 뭐 저렇게 경박하게 날뛰나 싶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부사장 자리까지 간다는데 기쁠만 하겠지 하고 말았어요. 경사가 겹겹이 있는데 초칠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정말 말뿐이던 부사장 승진에 대한 결재가 떨어진 건지 뭔지 우리 남편이 부사장으로 승진을 한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죠. 남편은 줄줄이 축하를 해주겠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회식이 잡혔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3개월간 인수인계를 마치고 부사장 자리에 올라간다고 인사발령이 났다는데 저도 남편 몸보신 제대로 시켜주고 회식이 줄줄이 있으니까 해장도 제대로 시켜줘야겠다 했었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웬 여자랑 같이 찾아왔더라고요.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만 저보다는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사람인가 싶었지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이분은 누구셔요? 같이 뭐 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오늘 교회 가시는 날이었잖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권사님 며느리예요.
인사할 필요 없다. 너랑 깊게 알아야 할 사이는 아니니까. 내가 오늘 온 건 우리 아들이 이제 부사장 자리에 다 앉게 되었는데 옆에서 교양 있게 내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 말을 하려고 온 거다. 교양 있게 내조라니요. 내조가 뭐 별건가요? 요즘 그이가 회식이 많아서 아침마다 해장국 끓이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내조지요. 그게 무슨 내조니?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끌리지 않게 뒷받침 든든하게 해주는 게 내조지.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제 부사장이 되었으면 그 와이프도 걸맞게 행동을 하고 다녀야 하지 않겠니? 아무리 집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죄다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다닐 게 아니라 집에서도 아이 그 뭐야, 홈웨어, 그래 홈웨어 그런 걸 입고 다녀야지. 홈웨어가 별건가요? 그냥 잠옷이잖아요. 저도 이 옷이 잠옷인 거죠. 제가 이거 입고 어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교양 없이 또 많이 될 거야. 아무튼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 여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글쎄, 피아노를 전공한 아주 교양 있는 피아니스트다. 지금은 애들 가르치고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반주를 하고 있는 분이야. 아, 피아노 선생님이시구나. 저 피아노 배울 마음 없는데요. 내가 속 편하게 너 피아노 가르치려고 데려왔겠니? 내 새며느리다. 네? 새며느리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라고는 그이 하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며느리라고. 우리 아들 새 장가 드릴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조용히 물러나.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갑자기 이혼은 무슨 말이고 새 장가는 무슨 말인지 저는 이 상황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걸요? 네가 이해할 게 뭐가 있니? 내가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지. 우리 아들도 내 말이라면 이해하고 들어줄 게다. 아, 이혼해라. 지금 그이가 부사장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너는 꺼져라, 이 말씀이세요? 아니, 새며느리라니 이게 무슨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 내가 뭐 그냥 내줬겠다는 거 아니다. 우리 아들이 부사장인데 너랑 그냥 이혼시켰다가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위자료 넉넉하게 내가 1억 줄 테니까 이혼해라. 우리 아들이 나한테 남겨준 돈 중에 남은 게 그것뿐이라 그 이상은 못 준다. 1억이면 솔직히 충분하지 않니? 어머님, 정말 그 말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저한테 1억 주겠다고 이혼하라는 말이요. 정말 저 여자랑 재혼시키시겠다고요? 그걸 남편도 원하고 있고요. 그래, 우리 아들은 내가 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할 놈이니까 걱정하지를 말아라. 솔직히 너랑 살면서 그동안 운수가 안 풀렸던 건 사실 아니겠니? 네 풀이 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교양 운운하며 네 풀을 죽이려고 해도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다니는 게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다. 막말로 우리 남편이 평안만 아니었으면 너랑 결혼을 급하게 시킬 이유가 있었겠어? 게다가 네 사업이 뭐 이전만큼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거의 판매도 안 된다면서. 아, 됐고 좋은 말로 할 때 이혼해.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귀찮을까봐 내가 다 작성해 왔어. 진짜 기가 막히네요. 지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 며느리였다고 이제라도 교양 있는 며느리 없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이가 부사장 자리에 올랐으니까 뻔뻔하게 조강지쳐 버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이, 그래요? 그럼요. 그 위자료 1억은 언제 입금되는데요? 제가 이혼 도장 찍었다가 모르쇠 하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안에 입금하세요. 우리 남편이 남겨준 돈을 너한테 다 쏟아붓는 게 아깝지만 아유, 어쩌겠니? 우리 아들이 무려 부사장인데 돈 1억쯤이야 별거 아니지. 내가 지금 이 서류에 도장 찍어주면 바로 은행 가서 1억 보내주마. 내가 우리 남편이 남겨진 돈 탈탈 털어서 너한테 보내주겠다고. 나도 그동안 우리 아들 제대로 된 여자 만났었으면 했어. 그때는 경황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너랑 결혼시켰다지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아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이혼해 주렴.
그 오랜 시간을 마음에도 안 드는 며느리 데려다가 구박 주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그 1억 오늘 안에 안 보내주시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받을 건 받고 가야죠.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지금 나랑 같이 은행에 가든가. 내가 새며느리감까지 옆에다 두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니? 이 여자분도 참 이해 안 되네. 아직 이혼도 안 한 유부남이랑 결혼하겠다고 여길 쫓아와요? 참나, 어디 지능이 모자란 건 아니고요? 뭐야? 신실하게 나랑 영적으로 연결이 된 처자야. 이혼의 아픔이 있어서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고 싶어서 늘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피아노로 심신을 달래가며 교양을 쌓은 사람한테 지능이 모자라다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재수없게. 우리 아들 어차피 이혼할 건데 유부남은 무슨 유부남이야? 돌싱이지. 돌싱 둘이 만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아직 이혼 전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이혼할 예정이라 줄을 미리 선다고요? 기가 막혀 정말. 좋아요. 제가 지금 여기 도장 찍을게요. 하루빨리 저도 이혼하고 싶네요. 그동안 어머님이 교양 운운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 잡는 거 불편하고 힘들었거든요. 그 말을 끝으로 도장을 찍고 배꼽을 잡고 깔깔 웃어버렸더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 옆에 조용히 있던 여자도 그렇고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인간 같으니라고. 뭐가 그렇게 웃겨서 배꼽을 잡고 깔깔거려? 교양 없이. 이제 교양 타령 그만하세요. 제가 뭐 그런 소리 들을 입장 아니거든요. 알 거 없으시고 애들은 제가 키울 테니까 저 여자랑 어머님 아들이랑 둘이 지지고 볶고 한번 잘 살아보라 하세요. 그리고는 대문 밖으로 나가라고 큰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더니만 깜짝 놀라서는 나가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으니 더 놀랐을지도요. 그리고 대망의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혼자 온 게 아니라 어쩔 줄 몰라 고개도 들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팔을 질질 끌고 집에 들어왔어요. 당장 사과해,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때문에 지금 내 인생 다 망치게 생겼다고.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물게 생겼다고.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를 치더라고요. 둘이 무슨 꽁트를 하는 건지. 네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러 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게야? 네가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소리 꽥 지르더니만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는데 그게 연기인 걸 뻔히 알겠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거냐고 쇼도 정도껏 하라고 했더니만 눈까지 짚고 실신한 척하던 시어머니가 냅다 무릎 꿇더라고요. 남편도 제 눈치 살살 보더니만 저한테 무릎 꿇었어요. 얘야, 며느리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천치였는데 나 잘난 줄 알고 너한테 너무 모질게 했더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그 1억 준 거 그거 안 돌려줘도 된다. 너희 이혼 안 해도 된다. 응? 이혼하지 말고 평생 짝이다 생각하고 살아. 응? 아니, 저한테 아까 낮에 이혼하라고 이혼 서류까지 받아가 놓고선 이게 갑자기 무슨 말 바꾸기예요? 싫은데요? 남편의 새 부인이 될 사람까지 만난 마당에 무슨 이혼을 취소해요? 할 겁니다. 위자료 받은 거 잘 쓸 거고요. 재산분할이랑은 전부 따로 신청할 거예요. 전 이혼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교회에서 반주하는 여자라고 교양 있다고. 저랑은 다르다면서요. 아니, 우리 아들이 부사장 승진 취소된 거 알았으면서 왜 모른 척 했어? 거기다가 그 취소된 이유에 네 고발도 있다며. 아니 뭐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동안 남편이라서 모른 척 눈 감아준 건데 어머님이 아니지 할머니께서 오전에 다녀가신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굳이 모른 척 해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회사에 바로 미뤄두었던 고소장 보내버렸죠 뭐. 거기다가 그 여자랑 제대로 끝낸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바보인 줄 아시나. 반나절 만에 그 여자랑 결혼을 취소한다고요? 그 여자도 안 됐네. 어머님한테 완전히 속아서 낙동강 우리할 신세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요.
제가 뜨개질로 키링이라든지 작은 소품들 만들어서 팔고 있었잖아요. 제가 만드는 뜨개 소품이 인기가 많았다고 했었잖아요. 공장까지 돌려서 메인 키링을 뽑아낼 정도로요. 우리 남편이 완구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 캐릭터를 카피해서 들고 간 거죠. 거의 비슷한 모양의 색만 다르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걸로 키링도 만들고 필통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고 소품을 다 짜낸 겁니다. 그렇게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점점 확장을 해간 거고, 저 같은 1인 사업장이 그런 큰 기업의 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느 날부터 문의가 오더라고요. 제가 대기업 회사 제품을 따라한 거 아니냐, 실망이다 하면서 점점 제 물건을 사가는 고객이 사라지고, 저는 그저 큰 기업의 것을 모방한 사람이 되었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그 일로 인해서 영업 실적을 인정받았고 부사장 자리까지 앉게 되었으니까 저만 모른 척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 이 인간이 회식이 줄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부사장 자리를 축하한다고 이사들부터 사장까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거죠. 아주 제대로요. 사장이 대머리였는데 가발을 쓰고 다녔었대요. 근데 남편이 술에 취해서 그 가발을 벗겨버린 거예요. 이사들부터 죄다 기겁을 해서 남편을 말리지도 못한 거죠. 헤이, 사장님. 이제 내가 부사장인데 민머리 구경 좀 합시다. 그 뭐 어때요? 대머리가 뭐 별거야? 아이, 우리 사이 이 정도는 가능하잖아.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뭐야? 정신 안 차려? 술만 마시면 그렇게 사고를 치던 이 인간이 기어코 이런 특급 사고를 치고 만 거지요.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술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근데 저한텐 기회나 다름없었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사내 이사들에게 눈칫밥까지 먹게 되고 승진이 취소될 위기까지 놓인 남편은 안절부절 난리가 났죠. 사장이 우리 남편 얼굴도 안 보겠다고 선언을 떡하니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부사장 자리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 이거죠. 근데 이게 한 번 발령 내겠다고 했는데 자기 기분대로 취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 남편을 고깝게 보던 다른 부서 부장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제가 남편 부인이라서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정확히는 제 사업장으로 연락이 온 거죠. 저희 회사 부장이 글쎄 사업자님의 캐릭터를 카피한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 내부 사정도 좀 있고 해서 혹시 그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한마디로 우리 남편을 고소하자는 연락이었어요. 아마 사장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 남편 부사장 승진 취소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일인데 제가 어떻게 고소를 하겠어요. 그냥 미적지근하게 대응하고 말았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남편의 승진 취소가 거의 확정이 난 상태였던 거고요. 저는 남편이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저 새 며느리 타령에 열이 받고야만 거죠.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 정말 30분 뒤에 1억이 입금된 걸 보자마자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 고소를 하겠다 말을 했고,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미 사장 눈밖에 나 있던 터라 일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카피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했다고 원작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고 통보를 했는데, 근데 남편도 알지 않겠어요? 그 원작자가 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 이미 남편 전화를 안 받겠다고 차단 걸어둔 상태였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가 한 행동을 알게 된 것입니다. 퇴근 후에 일부러 시어머니 데리고 집에 와서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한 거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고소 취할 생각 전혀 없어. 내 캐릭터로 그동안 배불리 돈 벌었으면 당연히 뱉어내야지. 그 회사도 오죽 당신을 쫓아내고 싶었으면 말이야. 나한테 직접 자기 회사 제품을 고소하라고까지 하겠어? 당신 인생 참 불쌍하다. 마누라한테 소방 맞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내가 확실히 복덩이긴 했나봐. 내가 당신 떠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빼앗고 가게 되네.
그러길래 나한테 잘하지. 난 이혼할 거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 저에게 매달려서 빌었어요. 제 앞에서 이혼 소송장을 박박 찢는 시모를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혼? 죽어도 안 된다. 우리 아들한테는 네가 필요해. 네 말이 맞다. 네가 복덩이야. 네가 없으면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천지야. 그거 찢는다고 이혼 못하는 줄 아세요? 저 1억 있잖아요, 1억. 그걸로 빵빵한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회사에 손해배상 한번 열심히 해봐. 그렇게 회사에 뱉어낼 돈이 나한테 올 거거든. 저작권 침해로 말이야. 당연하게도 남편도 시모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에 온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은근히 회사에서도 제게 고소를 해주었으면 했기에 당연히 제 저작권이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제 캐릭터를 모방한 제품에 그동안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산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 그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기로 서약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뿌려진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를 한다고 했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오는 손해는 누가 가져가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떠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배임으로도 이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순간에 배임죄를 물게 되었고 회사에서 잘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빚을 갚지 못하면 실형을 살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감옥에 들어갈까 매일 눈물바람이던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까지 찾아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실형을 면치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 네가 합의만 해주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그 이 어린애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무서운 인간들이랑 어떻게 하루 종일 마주하고 살아. 제발 한 번만 그간의 정을 봐서라도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렴. 내가 이렇게 빌게. 잘못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났어. 잘못했다. 그렇게 빌어도 한 번 배신당한 제 마음이 돌아설 리 없지 않겠어요? 이 인간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대박난 제품에 대한 손해를 떠맡겠냐고요. 아마 재판이 끝나면 실형 선고 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재판 중이긴 한데 결과가 뻔하지 않겠어요? 자식들은 처음 약속대로 제가 데리고 가기로 했고 큰아들은 성인이지만 둘째 딸은 아직 고등학생이기에 양육비도 꼭 받아낼 겁니다. 그러길래 왜 욕심을 부리고 그랬을까요? 교양이는 척 난리를 치더니 결국 아들은 배임죄로 실형 살게 생겨네요. 제가 적당히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할 때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잘 챙겼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적당히 봐줄 때 꼬리 내리고 좀 잘하지. 이래서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거라니까요. 욕심 또 욕심 무조건 버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몫만 살피며 살아야 하는 거라고요.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